챕터 2 폐수 처리. 자, 오늘부터 폐수 처리에 관한 내용을 공부를 하실 텐데요. 이 파트에서는 물의 일반적인 특성, 그리고 물을 어떻게 제어하고 처리하는지, 그리고 제어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다양한 공식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절 물의 특성 및 오염원. 이 파트에서는 우리가 보통 그 처리해야 할 물이 지표수나 지하수 또는 담수, 해수 여러 가지 특성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물이 지니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이 있어요. 연력량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생명체를 유지시키는 유지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물은 스스로 자정작용이 있어서 깨끗해지려고 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힘이 있죠. 그래서 자연계의 오염물질을 스스로 흡수해서 처리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은 가장 대표적인 물질로 화학식이 H2O라고 하죠. 그리고 분자량은 이제 18이라고 써놨는데 이게 그램 퍼 몰입니다. 또한 수소와 산소가 서로 극성 공유 결합 및 수소 결합을 이루고 있어요. 이 극성 공유 결합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수소와 산소가 서로 전자를 공유하면서 극성을 띠는 결합을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고, 수소 결합이란 얘기는 이 H2O 자체 분자체가 약간의 전기적인 특성을 띠고 있어서 또 다른 H2O, 이 분자체 하나하나로 보면 서로 당기는 힘이 존재를 하게 돼요. 그것을 분자 간의 인력, 우리가 수소 결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원자 상태에 결합되어 있는 특성이 이제 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보면, 분자 상태에 서로 약간 달라붙는 그 결합이 이제 수소 결합이 되는 거죠. 또한 기화열이 상당히 높은 온도에서 끓죠. 그리고 융해열, 그리고 지구 평균 온도를 유지하는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성은 대부분이 해수고요. 담수는 얼마 안 돼요. 거기다가 우리가 정말 사용할 수 있는 물은 이제 지표수인데 그 지표수의 양은 정말 미량입니다. 그리고 담수 중에 이제 빙산, 빙하가 약 70%를 차지를 하고, 그리고 그 중에 또 지하수가 29%.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은 굉장히 양이 소량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담수의 분포도를 보시면서 어떤 물질이 어떤 물의 양이 가장 많은지 그런 것들을 좀 숙지를 하시고, 특이한 것은 지표수보다 지하수가 더 많죠. 그래서 이 정도를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염분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담수와 기수와 염수 이렇게 나누죠. 담수는 민물이고요. 기수는 민물 플러스 바닷물이죠. 요거는 강의 하구 지역에 이제 물이 들어찼다 빠졌다는 그런 지역의 지역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염수는 그냥 바닷물이죠. 또는 공간적 구분으로 지표수, 지표 위를 흐르느냐, 지하수, 지하 공간에 이제 대수층과 함께 포함돼서 흐르느냐, 또는 바다에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핵심 예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존재하는 물의 형태 중 해수가 차지하는 비율 97%라고 했죠. 담수는 3%밖에 안 됩니다. 답은 4번이고요. 2번, 담수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빙하라고 했죠. 순서가 빙하, 그 다음에 지하수, 그리고 지표수, 그 다음에 토양함유 수분, 토양함유수, 그 다음에 대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이라고 했죠. 빙하가 압도적으로 많고 이런 식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암기하시고요. 특히 빙하가 제일 많다는 것도 꼭 암기를 해주세요.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왔죠.
네, 이런 문제 틀리면 너무 아쉽잖아요. 답은 4번입니다. 핵심 이론 공이 바닷물 해수의 특성. 이 파트에서는 이제 바닷물의 특성에 대한 물리적, 화학적 어떤 성질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생각보다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네, 중요한 부분, 제가 암기하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꼭 암기를 해두세요. 우선 pH는 약 8.2 정도라고 합니다. 약 알칼리성이고요. 또한 마그네슘과 칼슘의 비가 담수보다 상당히 높다고 하고요. 또한 밀도도 네, 일반 담수보다는 좀 높고, 특이한 것은 수심이 깊어질수록 밀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또 암기를 해주세요. 해수의 염도는 약 35,000ppm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염도는 나트륨 양이죠. 이 염소이온 농도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얘는 CL입니다. CL. 네, 이게 NaCl이 녹아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네, 요 부분은 이제 짠 기운을 나타내는 네, 농도라고 보시면 되고, 요 부분은 이제 염소이온 농도를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염도는 35,000ppm이고 염소이온 농도는 약 19,000ppm이다 라고 반드시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시험 문제 좀 나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그냥 한번 좀 읽어 주시고,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네, 문제 틀리지만 않게 숙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문제를 바로 보시겠습니다. 1번, 해수의 화학적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보시면 뭐 나머지는 다 맞는데 이게 약 알칼리성이라고 했죠. 해수가. 네, 이건 약산성이잖아요. 중성과 뭐 약산성 뭐 이런 내용인데 이건 전혀 맞지가 않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2번, 바닷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수자원 중에 97% 맞죠. 그리고 약 알칼리성 맞습니다. 주요 성분 농도비는 항상 일정하고, 염소이온 농도가 만이 아니라 19,000ppm 정도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틀린 내용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다음은 지하수의 특성입니다. 지하수는 지표 아래에 그 흙과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좀 약간 지표수보다는 오염에 취약하고, 그리고 이것을 처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라는 대전제를 가지고 설명을 들으시면 좀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네, 지하수의 개념은 뭐 다 아시니까 넘어가고요. 지표수보다 수질 변동이 적죠. 유속이 느립니다. 거의 이동을 안 해요. 1년에 50cm 이동할까 말까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온 변화도 작고 항상 일정한 수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기물 함량이 높고 공기용도가 낮고 알칼리도면 경도가 높다. 지하수는 기본적으로 지표수보다 깨끗합니다. 네, 이거는 확실해요. 그리고 온도도 일정하고, 그래서 잘만 사용하면 굉장히 좋은데, 이게 오염에 취약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한번 그냥 쭉 읽어주시고, 네, 이거는 뭐 문제 중심으로 풀어서 맞출 수 있게만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1번, 지하수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유속 느리고요. 그리고 국지적인 환경 조건의 영향이 굉장히 크죠. 국지적이라는 것은 네, 어떤 한정된 지역에서의 환경 조건으로 영향을 받는 것을 우리가 의미를 하는데, 예를 들어 점오염원 같은 경우에 이것이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죠. 그런 점오염원이 대표적인 국지적인 오염 사례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국지적인 환경 조건의 영향이 크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나머지 다 맞죠. 2번, 수자원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것은 아까 나왔던 그런 뭐 지표수나 지하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비교할 수 있어야 문제를 푸실 수 있겠죠. 1번, 호수에 미생물 번식이 있고 네, 수온 변화에 따른 성층이 형성된다. 호수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드렸는데 다음 챕터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건 맞습니다. 네, 지표수는 무기물이 풍부하고 지하수보다 깨끗하지 않아요. 지하수가
기본적으로 지표수보다 이게 반대예요. 이게 이렇게 스위치가 되면 맞죠. 우리가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쓰지 않고 지표수를 상수원으로 쓰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접근이 용이하다. 그리고 버리기 편하다. 네, 그거 말고는 지하수가 지표수보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접근이 용이한 것과 그리고 지표수가 오염에 강하거든요. 왜냐하면 산소와 이제 접촉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물을 버려도 금방금방 정화가 잘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표수를 사용하는 것이지 수질 자체는 지하수가 훨씬 깨끗합니다. 여기서는 틀린 얘기니까 답이 2번이 되겠죠.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 수원은 일반적으로 무기물이 풍부하다, 지표수보다 깨끗하다. 지하수죠. 네, 지하수예요. 핵심이론 공사 성층 현상. 얘는 뭐냐면 호수, 저수지는 물이 흐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여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층마다 온도가 적절하게 유지가 되면서 이게 표층, 이게 수온 약층, 이게 심수층. 이게 바다도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되거든요. 바다는 워낙 크니까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고, 호수나 저수지는 흐르지 않으니까 이게 층이 온도에 따라서 다르게 유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층이 나눠지는 현상을 성층 현상이라고 하고, 이게 가을이나 또는 봄이 되면 이제 표층에서 태양이 비추면서 달궈지는 온도 차이가 발생하는 것에 따라서 물의 밀도의 차이가 발생하고, 그러면서 이 표층과 수온약층이나 심수층이 한번 뒤집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것을 우리가 전도 현상이라고 합니다. 전도 현상. 네. 그래서 봄과 가을에 물이 한번 뒤집어지면서 이 심수층 바닥에 있는 유기물이 상층으로 떠오르면서 분해가 되고 또 깨끗하게 돼서 다시 이제 호수의 어떤 정화, 그러니까 그 자정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성층 현상과 전도 현상 두 가지 꼭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보시겠습니다. 호수는 물의 깊이에 따라 수온 성층이 나타난다. 수온 성층은 표수층, 수온 약층, 심수층 세 개라고 그랬죠. 네, 변수층이라는 거 이런 말은 없어요. 답은 1번이고요. 2번 성층 현상이 뚜렷한 계절을 알맞게 짝지은 것은, 성층 현상이 뚜렷한 계절은 온도 변화가 급격하지 않은 그런 계절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덥거나 굉장히 춥거나 그런 계절이 해당이 되겠죠. 3번이에요. 봄과 가을에는 성층 현상이 아니라 전도 현상이 뚜렷합니다. 한 번씩 물이 뒤집어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3번 성층이 형성될수록 수면 부근에서부터 하부로 내려갈수록 형성된 층, 처음이 표수층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수온 약층, 이거 변온층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가끔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두 가지 다 암기를 해주세요. 마지막이 심수층이죠. 답은 1번입니다. 2. 수질오염 발생원 및 특성, 핵심이론 01, 오염물질의 발생원.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을 이제 구별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점오염원은 이제 지도에서 보면 한 점에서 오염물질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점오염원이라고 하고, 비점오염원은 넓은 어떤 예를 들어 농지라든지 이런 데서 농약이 높은 농도는 아니지만 꾸준히 미세하게 낮은 농도로 계속 나오는 것을 우리가 비점오염원이라고 합니다. 이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이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떤 것이 이제 점오염원에 해당하느냐 또는 비점에 해당하느냐, 그것을 구별하는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또는 이제 각각의 특징,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나오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내용을 좀 숙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형태에 따라 점과 비점 오염원으로 구분이 되는데, 비점 오염원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냐? 생활하수나 축산폐수나
산업해수나 다 점오염원이고요. 농경지 배수는 B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제 농경지로 이렇게 묻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렇죠? 이런 문제를 틀리면 너무 아쉽죠. 답은 2번이고요. B점 오염원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일간 계절 간의 배출량 변화가 크죠.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에 따른 특성에 따른 영향이 크고, 네, 넓은 장소에서 배출되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지표수 유출이 거의 없는 갈수시가 아니라 이제 장마 기간, 강우가 많이 이제 동반되는 그런 시기에 수질 악화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건 반대죠. 답은 4번입니다. 핵심 이론 공이 산업해수 오염물질과 영양. 여기에 보면 이제 오염물질과 어떤 병이 나오는지를 정리를 해놨는데, 이것을 다 외우는 것은 너무 어렵죠. 좀 중요한 것들만 지금 그나마 추려 놓은 건데, 네, 발생원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발생원도 가끔씩 나오긴 나오거든요. 발생원보다 이제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암기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생원도 나오긴 나옵니다. 그래서 수은, 미나마타병, PCB, 카네미유증, 비소는 이제 급성과 만성 중독에 따라 다르고, 카드뮴은 우리가 가장 잘 많이 알고 있는 이제 이따의 병이죠. 자, 크롬이 폐암과 피부암, 피부궤양 뭐 이런 그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데, 얘가 어디에서 나오는지에 대한 어떤 공장, 즉 발생원에 대한 것들을 가끔 물어보는 문제가 얘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납은 이제 뭐 다발성 신경염, 관절염 뭐 이런 병들, 그리고 구리, 뭐 시안 뭐 이렇게 있는데, 주로 좀 많이 나왔던 것이 제 기억으로는, 네, 수은이 좀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PCB, 이 질병 이름이 명확하게 있는 것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네, 크롬은 이 발생원과 질병들,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문제를 풀면서 그냥 문제은행식으로 나오니까 문제를 좀 암기하시면 푸는데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문제를 바로 보시겠습니다. 1번, 오염물질과 피해 상태의 연결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페놀은 악취가 나고요. 2는 부영양화를 끼치죠. 질소와 인 두 가지. 유기물은 용존산소를 결핍시킵니다. 시아는 질식작용을 유발하는 그런 오염 물질이고, 골련화증이면 뼈가 연하게 되는 건데, 이 뼈와 관련되어 있는 질병은 대부분 다 이게 카드뮴이에요. 카드뮴. 이게 카드뮴도 이가고 칼슘도 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몸으로 들어오면 칼슘인 줄 착각하고 우리 몸에서 이걸 뼈를 구성하는 성분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뼈에 대한 이따의 병도 뼈가 아픈 병이거든요, 결국에. 그래서 골련화증은 카드뮴과 연결이 되어 있다. 시아는 아닙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인체의 카네미유증이란 만성질환, 카네미유증 하면 그냥 PCB 이렇게 잠기를 하세요. 답은 2번입니다. 3번, 카드뮴은 다음 어떤 공장에서 주로 배출되는가? 카드뮴은 도금과 제련 공장 두 군데에서 배출이 됩니다. 도금 공장으로 또 그 발생원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이 크롬도 있죠. 크롬. 그래서 크롬 도금을 하면 금속이 부식되는 걸 방지할 수 있으니까 크롬도 도금하는 곳에서 많이 사용이 되겠죠. 아무튼 이 문제의 답은 4번입니다. 도금, 피혁 제조, 색소, 방부제, 약품 제조업. 이거는 크롬이에요. 크롬. 답은 3번입니다. 핵심 이론 03, 적조현상. 적조현상은 부영양화 때문에, 부영양화를 이제 일으키는 물질은 우리가 영양물질의 과도한 유입을 우리가 부영양화라고 하고, 질소나 인에 의해서 이게 유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 많은 경우에 식물성 플랑크톤의 과다 번식이 되어서 물이 흑색, 청색, 갈색, 적색이라고 나와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청색이거나 적색을 띠게 됩니다. 네, 청색을 띠는 것은 민물, 적색을 띠는 것은 주로 해수에서 이 색깔이 갈리게 되죠. 그래서 원인 보면은 뭐 제가 설명드렸던 쭉 내용들을 이제 중심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에 어떤 피해가 있는지, 그래서 장마 기간 이후에 주로 이제 영양물질이 바다로 유입이 확 되면서 부영양화가 생기죠. 그래서 적조가 발생하면 용존산소가 감소하면서 물고기가 죽게 되고, 또 용존산소가 감소하면 결국에 이 식물성 플랑크톤도 시간이 지나면 죽거든요. 그때 이 식물성 플랑크톤이 분해되면서 이 독성 물질이 배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패류가 폐사할 수도 있고, 뭐 양식업 등의 생산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으니까 한 번씩 쭉 읽어보시고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다음 중 적조 현상을 발생시키는 주된 원인 물질은 질소와 질소와 인이라고 했죠. 이 두 가지예요. 답은 2번입니다. 핵심이론 공사, 정수처리 순서 및 시설. 물을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이제 정수와 하수 처리가 있어요. 정수 처리는 마시는 물을 만드는 작업이고, 이제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수돗물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수 처리는 이제 버리는 물을 깨끗이 정화를 해서 이제 강으로 방류하는 물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수처리 공정은 하수처리에 비해서 공정도 상당히 까다롭고 조금 더 화학약품을 좀 더 많이 씁니다. 자, 순서를 보시면 혼화라는 것은 약품을 이제 섞는 거예요. 그래서 응집을 통해서 약품이 이제 입자에 들러붙어서 입자의 침강성을 증대시켜서 가라앉히게 시키는 거죠. 그럼 이제 침전 작용을 통해서 바닥에 가라앉으면 바닥에 가라앉은 것을 제거를 하고, 이제 오염물질을 이제 대상물질로 했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입자가 작은 것을 한 번 더 여과한 후에 소독, 염소를 쓰죠. 그래서 소독한 후에 각 가정으로 보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관거시설은 이제 측구, 그리고 하수관거의 종류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개념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측구는 도로의 노면, 도로 비탈면 또는 측도의 노면이나 비탈면 인접지에 내린 우수, 빗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도로의 배수시설이라고 합니다. 즉 빗물이 빠져나가게 만든 그런 그 도로에 설치된 배수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수 관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해요. 철근 콘크리트,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현장 타설 철근 콘크리트 관거, 합성 수지관, 도관, 주철관, 이 소재에 따른 종류가 나오는데 얘가 시험 문제 나와요. 하수 관거의 종류 또는 종류가 아닌 것은, 뭐 종류가 맞지 않은 것은, 이런 것들을 물어보니까 이 내용이 조금 외우기 힘드시겠지만 뭐 이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이 뭐냐, 뭐 이런 문제는 안 나오지만 하수 관거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암기를 한번 해두시고요. 그리고 콘크리트 하수 관거의 주요 부식 유발 물질은 황화수소나 그다음에 이제 그 이산화황 이온인데, 얘네가 황산 이온인데 얘네가 주로 혐기성 분해 작용에서 발생하는 그런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H2S나 그 다음에 이제 황산 이온이 물과 합쳐지면 결국 이게 황산이 돼요. 그럼 요게 산을
근데 이게 강산이잖아요. 그래서 금속을 부식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요 부식 유발 물질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면적 및 유량을 계산하는 계산식은 네, 요거는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풀어 볼 텐데 네, 요거는 이제 원형 단면적이니까 네, 요 직경이 D라고 했을 때 네,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죠. 그냥 넓이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유량은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넓이 곱하기 속도죠. 넓이 곱하기 속도라 미터 제곱 곱하기 V는 이제 여기서는 볼륨이 아니라 벨로시티 속도입니다. 미터 퍼 세크 하면 미터 세제곱 퍼 세크. 요거는 그냥 시간 단위로 시간의 단위로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량의 단위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Q 값이 A 곱하기 V가 되는 거예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겠습니다. 1번 상수도의 정수처리 장에서 정수처리의 일반적인 순서는 무엇이냐. 네, 앞에 있는 게 다 생략이 지금 됐는데 결국에 그 응집제 집어넣고 침전된 후에 여과하고 그 다음 염소소독으로 진행되죠. 이 앞에 파트에는 이제 여기가 응집 과정이 있고요. 응집제를 집어넣으면서 여기서 이제 혼화하는 과정이 생기겠죠. 그래서 화살표가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혼화, 응집, 침전, 여과, 염소소독 이렇게 순서대로 암기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2번 도로와 사유지의 경계선에 따라서 도로 부지 내에 설치하는 배수로 직구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도 좀 예전에 나온 문제이긴 하지만 이게 결국 문제은행식이라 언제는 한 번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그냥 암기해 주세요. 3번 다음 콘크리트 하수 관거의 부식을 유발하는 오염물질 두 가지 있다고 했죠. 황화수소나 또는 황산이온. 여기에 물과 결합하면 아까 뭐가 된다고 그랬죠? 황산. 그래서 요게 부식을 유발하는 궁극적인 물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4번 하수 관거의 종류 중 맞지 않은 것은 이것도 굉장히 예전에 나온 문제네요. 그래서 아까 그 암기한 내용들 보면 아연 간과는 하수 관거로 쓰기엔 너무 무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인데 이것도 그냥 문제를 그냥 암기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그걸 다 외우기보다 뭐 이게 뭐 다른 게 나오겠습니까? 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5번 직경이 30cm인 하수관에 유량 20 큐빅미터 퍼 미닛의 하수를 흘려보낸다면 유속은 이것도 단위 환산을 하면 문제를 푸실 수 있어요. Q가 A 곱하기 V잖아요. 여기서 V가 속도입니다. 볼륨 아니에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이 V 값이니까 V만 남기고 넘길게요. 그러면 A분의 Q가 되겠죠. 그럼 A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인데 지금 30cm이고 여기서 미터, 여기서도 미터니까 얘를 미터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직경이 30이면 반지름은 이제 15cm가 되고 15cm는 미터로 따지면 0.15m잖아요. 그쵸? 그러면 0.15m 곱하기 0.15m 곱하기 3.14고요. 그리고 유량 위에는 이제 20m 세제곱 퍼 미닛인데 이 미닛을 세크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20m 세제곱 퍼 미닛 곱하기 1 미닛이 60 세크. 왜냐하면 답이 다 세크 단위잖아요.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보실게요. 자, 20 나누기 60 하면 분자는 0.3333이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나누기 괄호 열고 0.15
곱하기 0.15 곱하기 3.14 그리고 가로를 닫아볼게요. 네, 그럼 4.71은 얼마 나오죠? 답이 이렇게 2번이 되겠죠. 3. 수질오염 측정 핵심 이론 01 농도. 지금부터 조금씩 어려워지는 이제 부분이 나옵니다. 네, 농도를 표현하는 방법은 수질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대기하고 뭐 폐기물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로 수질에서 이런 농도 표현법을 좀 더 많이 씁니다. 우선 가장 일반적인 것이 이제 처음에 나온 것이 백분율 농도인데요. 얘를 질량 기준으로 백분율로 삼느냐, 부피 기준으로 백분율로 삼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질량 기준 백분율 농도는 용액 100g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그람수를 그람 대 그람으로 표현한 거고요. 네, 이 WT 퍼센트, 이건 웨이트 네, 퍼센트의 뭐 약자가 되겠죠.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부피 백분율은 이제 용액 100g이 아니라 용액 1000ml 속에 녹아있는 1리터에 1리터 네, 녹아있는 용질의 네, 밀리리터 수를 우리가 네, 퍼센트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ppm 농도인데요. ppm 농도는 원래는 존재하지 않는 이제 가상의 농도예요. 그래서 미량 농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값인데 보통 밀리그램 퍼 리터를 가장 많이 쓰고 네, 밀리리터 퍼 미터 세제곱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대기 쪽에서 많이 쓰고 이쪽은 수질에서 많이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 퍼센트와 ppm을 환산하는 것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1%는 10,000 ppm이다. 얘를 그냥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퍼센트와 ppm의 개수의 차이가 10의 4승만큼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 1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1이 이제 퍼센트로 하면 100%잖아요. 그쵸? 근데 1을 이제 ppm으로 하면 10의 6승 ppm이 돼요. 네. 그러면 퍼센트는 10의 제곱 퍼센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퍼센트와 ppm을 이 개수를 따져보면 10의 6승과 10의 제곱의 차이는 10의 4승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을 네, 똑같이 표현했을 때 퍼센트가 ppm보다 훨씬 크죠. 그래서 1%가 10의 4승만큼 많은 10,000 ppm이 되는 겁니다. 그냥 요거는 그냥 암기를 해주세요. 네, 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대신 ppm이 기본적으로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는 것은 꼭 숙지를 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몰농도. 몰농도는 몰 퍼 리터라고 네, 암기하시면 됩니다. 즉 용매 1리터에 녹아있는 네, 몰수를 우리가 몰농도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게 물이죠, 물. 네. 그래서 물 1리터에 어떤 물질이 몇 몰 녹아있을 때 그것을 이제 몰농도 몇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테인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게 분자량을 표현하면 16g 퍼 몰이잖아요. 네. 얘를 합쳐서 물 1리터로 만들었다. 그럼 메테인 1몰 농도예요. 단위로 따지면 몰 퍼 리터죠. 그럼 이 안에는 메테인이 16g이 녹아 있는 겁니다. 메테인 16g을 물 1리터에 녹이면 네, 그것이 1몰 농도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메테인을 예를 들어 8g을 물 1리터에 녹였다. 그럼 0.5몰이 되겠죠. 몰 퍼 리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몰 농도는 이 농도 표현하는 계산식이나 이런데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꼭 숙지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뭐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이거 숙지를 해두세요. 그래서 몇 몰이 이 리터 속에 들어있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몰농도라고 한다. 몰랄 농도는 이제
부피 단위가 아니라 무게 단위의 그 용매 속에 포함되어 있는 용질의 몰수를 의미를 하죠. 이렇게 물은 밀도가 보통 우리가 1이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1000ml가 1kg이랑 같거든요. 그래서 몰농도가 보통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 이제 몰랄 농도는 표현할 때 몰농도는 대문자 M, 몰랄 농도는 소문자 M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법이 좀 다르다라는 거. 다섯 번째, 노말 농도. 이게 좀 어렵죠. 노말 농도가 실제로 물질이 반응하는 농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용액 1리터 속에 포함되어 있는 용질의 그람 당량수라고 했는데 이 그람 당량이 되게 좀 특이합니다. 얘는 1가 물질과 2가 물질에 따라서 노말 농도가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어서 염산을 예로 들어볼게요. HCl이 있죠. 얘는 해리가 되면 H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전자를 주고받는 게 한 개입니다. 이런 물질을 우리는 1가라고 해요. 반면에 황산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황산은 해리가 되면 황산이온 이렇게 돼서 전자를 2개씩 주고받아요. 얘는 2가예요. 그래서 1가, 2가를 나누는 기준은 주고받은 전자수에 따라 갈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몇 개를 주고받았는지에 따라서 분자량이 좀 나뉘어집니다. 예를 들면 한 개의 전자를 주고받는 이 염화수소 같은 경우에 분자량이 수소가 1이고 염소가 35.5입니다. 그럼 더하면 36.5잖아요. 36.5g/몰입니다. 그러면 염화수소 36.5g을 물 1리터에 녹이면 얘는 이제 몰농도로 따지면 1몰의 염화수소가 되겠죠. 그쵸? 그런데 이것을 노르말 농도로 표현해도 얘는 1노르말 농도 HCl이 똑같이 돼요. 왜냐하면 얘가 주고받은 전자가 하나니까 그 그러니까 주고받은 전자를 기준으로 분자량을 나눈 값이 용질의 그람 당량 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36.5g을 1가니까 1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36.5g이 되겠죠. 어디에서? 염화수소에서. 그럼 염화수소에서는 36.5g이 1g 당량 수인 거예요. 그 전자 하나당 할당된 무게가 36.5g이라는 뜻이에요. 반면에 지저분하니까 좀 지워볼게요. 황산을 예로 들어보면 황산은 아까 2가라고 그랬죠. 이 분자량이 98이거든요. 98g/몰입니다. 그런데 얘는 전자를 2개를 주고받아요. 그러면 이 분자량을 주고받은 전자 2개로 나누면 전자 1개당 할당된 무게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전자 1개당 할당된 무게가 49g이 됩니다. 그러면 황산은 49g이 1리터에 녹아있을 때가 1노르말입니다. 즉 황산은 98g이 물 1리터에 녹아있으면 얘는 1몰농도 황산이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무게가 물 1리터에 녹아있으면 얘는 2노르말 농도 H2SO4예요. 왜냐하면 황산은 전자 1개당 할당된 무게가 49g이기 때문에 98g은 이걸 49g으로 나눠보면 2가 되잖아요. 그래서 2g 당량 수만큼 물 1리터에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르말이 되는 겁니다. 상당히 어렵죠. 네. 처음에 들으시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헷갈리실 거예요. 그런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이 노말농도 계산하는 거는 1가 아니면 2가 두 개밖에 없거든요. 네. 1가 아니면 2가 두 개밖에 없어요. 1가는 몰농도와 노르말농도가 같습니다. 반면에 2가는 몰농도가 2 노르말농도가 됩니다. 이 몰농도와 노르말농도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1가와 2가 물질에 따라서 다르다. 1가는 같고 2가는 두 배다. 두 배 차이가 난다. 그렇게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밑에 용어 정리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네, 이것은 이제 노르말농도를 이해하기 위한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질별 분자량, 당량, 그람 당량수를 다 비교를 해놓은 표를 제가 하나 실어놨어요. HCl은 1가죠. 네, 그래서 1당량이고, 그래서 그람 당량수는 36.5g이 되는 거예요. NaOH도 이게 나뉘어지면 Na 플러스 OH 마이너스 전자 하나씩 주고받죠. 얘도 1가예요. 얘도 같아요. 네, 40g, 그람 당량수와 일반적인 분자량. 네, 반면에 이제 2가로 넘어가면 H2SO4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전자를 두 개씩 주고받잖아요. 그래서 당량이 2당량인 거예요. 그럼 2당량으로 얘를 나눠주면 그람 당량수가 나옵니다. 그럼 49g이 되죠. 그래서 49g이 1리터에 있을 때가 1노르말이 되고, 이걸 몰농도로 바꾸면 0.5 몰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몰이 네, 2노르말이 되는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탄산칼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해리가 되면 Cn이 2가고 CO3 2-가 돼서 전자를 두 개를 주고받죠. 그래서 2당량입니다. 당량이라는 것은 주고받은 전자의 수를 우리가 네, 당량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를 2로 나눴을 때 50이 되죠. 그래서 50g이 그람 당량수가 된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밑에 있는 예시는 그 노르말 농도와 이제 뭐 그 노르말 농도를 표현하기 위한 뭐 당량수, 그람 당량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예시로 좀 써놓은 것이니까 한번 내용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문제를 푸시겠습니다. 1번 순수한 물의 농도는 몇인가? 이게 몰 농도로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몰 퍼 리터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1리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안에 물이 몇 몰이 있는지를 이제 환산을 하시면 돼요. 그것을 제가 쭉 한번 식으로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1리터의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1000ml와 이제 리터가 같으니까 요거는 이 단위를 약분하기 위한 그런 그 변수라 이제 변환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곱하기 1g과 밀리리터. 이거는 밀도죠. 물의 밀도. 4도실 때 물의 밀도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1몰이 물은 H2O잖아요. 그럼 얘는 1 곱하기 2고 더하기 16 하면 분자량이 18g/몰입니다. 그럼 이 말은 18g과 1몰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1몰을 분자로 놓고 분모를 이제 18g으로 넣으면 단위가 이렇게 생략이 되면서 1000을 18로 나눈 것에 단위는 이제 몰수가 되겠죠. 그러면 1000을 18로 약분을 나누면 55.5몰이 나와요. 근데 기준을 우리가 1리터로 잡았으니까 이렇게 답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단위는 결국에 이제 몰농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답이 2번이 되겠죠. 이 문제가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꼭 푸는 식과 방법을 암기를 해두세요. 2번 어떤 물질을 분석한 2번 어떤 물질을 분석한 결과 1500ppm. 얘는 그냥 이렇게 푸세요. 1% 죄송합니다. 네. 1%가 10,000 ppm이면
네, X%가 네, 1500 ppm이다. 이거 비례식으로 풀면 됩니다. 이렇게 곱하면 되죠. 그럼 1500을 네, 만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공이 하나, 두 개 없어지고 두 개 더 있으니까 공이 하나, 둘, 0.15가 답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1%가 1000 ppm이다라는 것을 그냥 암기를 하고 계시다가 기계적으로 푸시면 됩니다. 계속 풀다 보면 이제 어떤 원리인지 좀 머릿속에 개념이 잡히실 수 있어요. 답은 1번이고요.